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상하이. 인구 2,400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 도시입니다. 특히나 지난 2010년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참고로 엑스포라는 건 여러 나라가 참가를 해서 각국의 문화와 기술, 문물을 전시하고 또 교류를 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입니다. 2010년에 중국이 엑스포를 개최했다는 건 이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후 상하이는 빠르게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성장했고요. 이처럼 전 세계가 상하이를 주목하던 그때 너무도 충격적이고 잔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5월 17일 상하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황푸강 선착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경찰과 과학수사팀까지 진을 치게 되죠. 그날 오전 11시 강변을 청소하고 있던 한 남성은 평소처럼 보트를 타고 강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쪽 1번 선착장 근처에서 큰 대나무 바구니가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해요. 아니, 저게 뭐야?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 기이했죠. 그 안에 곰 모양이 찍힌 부직포 가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눈에 봐도 묵직했고요. 남성이 투덜대면서 겨우 쓰레기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나도 기분 나쁜 악취가 코를 찔러요. 잠시 당황하던 찰나 살짝 열려있는 그 가방 사이로 거뭇한 물체가 보였는데요.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던 남성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오후 1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을 했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화려한 모란꽃이 그려진 이불이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통째로 꺼내보니 그 안에는 토막난 몸통 시신이 발견되었죠. 팔다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머리도 없었고요. 73cm짜리 몸통만 들어있었어요. 그 외 가방 안에는 여성용 속옷과 셔츠, 청치마, 그리고 라텍스 장갑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24살에서 26살 사이에 키 160cm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충격적인 게 더 남아 있습니다. 발견 당시 몸통이 눈에 띄게 아주 크게 배가 부풀어 있었어요. 심지어 가로로 길게 칼자국도 있었고요. 부검을 해보니 그 안에서 죽은 태아가 나옵니다. 약 9개월 정도 된 남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엄마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 외에 부검인은 이 몸통의 목 쪽에서 손자국이 나온 것을 토대로 범인이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이후 사지, 토막 내고 또 복부를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상하이 엑스포가 개막한 지 고작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이런 잔혹한 사건이 터졌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죠. 그래서 중국 역대급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최고의 수사팀, 범죄기술팀까지 합쳐서 합동수사하는데 어쩐 일인지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죠. 우선 첫 번째 팀은 나머지 토막들을 찾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버려진 걸까? 발견 당시 부패도가 아주 심했어요. 한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 전쯤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죠. 그럼 시기상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로 좁혀집니다. 그럼 어디에서 버렸을까? 그 시신이 발견된 1번 부두를 중심으로 반경 2.5km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설정을 해놓고 수사팀이 잠수부 동원해서 토막들을 찾아 헤맸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신원에 집중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일단 상하이에서 실종된 25살 전후의 여성 DNA 그리고 시신의 DNA를 대조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나온 총 20여 명의 실종자, 그들의 가족들과 DNA 비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치자는 없었죠. 세 번째 팀은 시신과 함께 나온 소지품을 분석하고 그 출처를 조사해요.
부직포 가방에 대나무 바구니, 여러 옷가지, 속옷, 구매처 다 알아내서 역추적을 했는데 이 또한 별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팀은 태아에게 집중했어요. 발견 당시 아이는 9개월 차, 즉 낙태가 불가능한 시점이죠. 여기서 경찰은 어쩌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자 아이와 여성을 모두 제거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태아 DNA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남자아이라서 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걸 추적하면 부계 혈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죠. 근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팀은 상하이의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25살 전후로 2010년 초 임신 9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출산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총 4천여 명의 임산부 조사했지만 이 중에도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몇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수개월간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데도 너무 답답해요. 그 어디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상하이에서 임산부를 노린 무차별 범죄가 퍼지고 있어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시민들 불안감도 커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상하이 엑스포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유사 범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엑스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건 또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2011년 10월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해 4월 경찰은 도박 혐의로 35살 양얼준을 체포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조폭 출신이에요. 상습 도박, 마약, 성폭행 혐의로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었고요. 근데 이전에 잡혔을 때는 중국의 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다시 체포되었을 때 경찰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대로 절차대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게 되죠. 근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앞서 토막에서 발견된 그 태아의 Y 염색체와 양얼준이 100% 일치한 겁니다. 즉 그가 바로 친부였던 거죠. 그런데요, 양얼준에겐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즉각 경찰은 내연녀라고 추정을 합니다. 드디어 1년간 미제로 있던 사건이 풀리나 싶었죠. 근데 DNA 결과가 나왔을 때 양얼준은 이미 석방된 후였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팀을 편성해서 추적을 했고 동시에 과거 그가 상하이에서 활동한 흔적을 추적합니다. 그러고 보니 2009년 초에 원래 다른 도시에 살던 양얼준이 상하이에 방문해요. 그리고 여기서 헤로인을 판매하게 되는데 동창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라이샤라는 여성이었어요.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마약 거래를 위한 약속을 잡게 되죠. 그 위치가 어디였냐? 황푸강 1번 선착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상하이 연방호텔이었습니다. 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 토막 시신의 정체가 라이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살아있어요. 심지어 밀수 불법 거래로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더라고요. 경찰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혹시 그 라이샤라는 여자가 뭔가를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면회를 신청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침 그날 양얼준한테 아는 매춘부 동생을 소개해줬어요.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걔가 임신을 했다면서 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던데? 확인해보니 해당 매춘부는 26살 샤오민입니다. 그녀의 고향이 허난성이래요. 여기까지 확보했고 동일 인물을 추적하는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조회도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경찰이 하나 놓친 게 있죠. 매춘부, 직업 특성상 자기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가명을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앞서 그녀가 호텔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분명 체크인한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 날짜에 투숙한 여성 1,400명 중 25살에서 35살 사이 인물을 다 추려내니까 마지막 30명이 선별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이들 사진 다 확보해서 감옥에 있는 라이샤를 찾아가요. 자, 이 중에 그 여자 좀 찾아봐 주세요. 사진을 보던 라이샤가 한 명을 지목했죠. 그건 바로 26살 판춘민이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보니까 지난 2010년 1월 임신 8개월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살해당했다면 임신 9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신원 미상의 피해자와 지금 시기적으로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에 찬 경찰이 판춘민의 부모를 찾아가는데 부모는 딸이 매춘을 한다는 소식에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껏 실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부모의 DNA와 신원 미상의 DNA를 대조한 결과 드디어 신원이 밝혀집니다. 토막시 씨는 바로 판춘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유력한 용의자 양얼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배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요. 그래서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는 내가 마약이랑 성매매는 인정한다. 근데 살인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구 부인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여자가 임신한 것도 몰랐고 그냥 하룻밤 즐긴 것뿐인데 내가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호텔 CCTV에 5월 10일 새벽 5시 판춘민이 나가요. 이어서 1시간 뒤에 양얼준도 호텔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양얼준은 상하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길 방문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얼준은 아이 아빠지만 범인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수사가 이렇게 풀릴 듯 말 듯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모든 걸 재정비하고 수사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봅니다. 그래도 피해자 신원은 알아냈잖아요. 우선 그녀의 통화 기록을 보니까 2009년 1월 초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이때쯤 사망한 거겠죠? 다음으로 생각해보면 그녀의 직업은 매춘부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럼 혹시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착각해서 그녀를 죽인 건 아닐까요? 바로 경찰은 통신 기록 뒤져서 그녀가 자주 연락했던 14명의 남성을 추려냈죠. 그리고 사진을 하나하나 확보한 후 이번에도 또 감옥에 있는 라이샤를 찾아갑니다. 라이샤, 이 사진 좀 한번 봐줘. 사실 지금으로선 판춘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사진을 보던 라이샤가 갑자기 저 이 사람 알아요. 그렇게 남자친구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39살의 위판롱이었죠.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정말 아는 사이일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판춘민과 위판롱의 관계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였어요. 첫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이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성관계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집까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와중에 판춘민은 2번의 임신을 겪었고요. 모두 낙태를 합니다. 여기서 위판농, 이 남자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미 자기한테는 헌신적인 아내가 있는걸요. 그냥 성적인 욕망을 풀고 스릴 있는 관계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1년 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분노한 아내는 아들 데리고 집을 그대로 나가버렸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 위판농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야, 판춘민, 너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내 없어.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자기 부모에게도 인사를 시키고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것처럼 군 거죠. 그럼 판춘민은 점점 더 그 핑크빛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과 집을 나갔으니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다 돌보고 있으니 이제 이 자리가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요. 위판농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그렇다 보니 자기와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신에 판춘민을 집으로 불러서 집주인처럼 대해주고 대신 잡일 시키는 거죠. 가정부로 만든 거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09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 나 임신했어. 이 말 한마디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도 임신 2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낙태하라고 해서 했는데 야 이번에도 그냥 낙태해 했지만 판춘민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아니 어차피 사실혼 관계고 내가 곧 이 집주인이 될 건데 우리 이참에 그냥 결혼하자 조르는 겁니다. 위판농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아내가 없어서 데려온 가정부인데 근본은 매춘부, 몸파는 더러운 여자랑 아이를 낳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리고 2010년 1월 12일 판춘민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위판농은 전처에게 돌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겨우 재결합에 성공해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위판농이 아무리 결혼을 원치 않았다 해도 그래도 몇 년간 알고 지내고 동거도 하고 심지어 애까지 가졌는데 그런 판춘민이 사라진 후에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 여기에서 그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쥐가 고향 돌아가서 혼자 애 낳는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돈 몇 푼 쥐어주니까 가던데요? 한편 경찰은 위판농의 아내도 조사합니다. 그녀 또한 판춘민이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했어요. 그냥 남편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전처한테 돌아왔다고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하던 중 그녀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죠. 으이구, 그 나쁜 년. 그년이요, 우리 집에 있던 이불까지 훔쳐갔어요. 모란꽃이 새겨져서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건데. 순간 경찰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신은 모란꽃이 그려진 이불 커버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죽은 판춘민의 아이는 DNA 조사 결과 그 조직폭력배 양얼빈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잤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판춘민은 동거하던 위판농한테 나 임신했다라고 고백한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은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죠. 반면 위판농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아이의 친부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찰은 그를 심리적으로 흔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DNA 검사를 요구해요. 그리고 얼마 후 결과지를 받아본 위판농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려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막 자기 뺨을 때리더니 이내 울분을 터뜨렸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그렇게 드디어 그는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2010년 1월 11일 그날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판춘민은 나 임신까지 했는데 도대체 언제 결혼하냐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위판농은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렸죠. 심지어 판춘민의 언성이 더 높아지니까 위판농이 그녀를 강하게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위에 올라타더니 바로 목을 졸랐죠. 그걸로 부족했는지 옆에 있던 전선을 가져와서 판춘민의 목에 감았습니다. 10분간 이어진 목 졸림 끝에 그녀는 싸늘한 시신이 됩니다. 이후 죽은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머리와 양팔을 잘라냈습니다. 이어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모두 토막냈어요. 그렇게 나온 8조각 중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장에 유기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강을 수색해도 토막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몸통은 버리지 않았는데 임신 9개월 차 이미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판농은 집에 있던 그 모란꽃 이불로 시신을 감쌌고요. 거기에 또 판춘민의 옷까지 토막낼 때 사용한 장갑까지 다 가방 안에 담아서 늦은 밤 자전거에 이걸 신고 황푸강 페리역으로 향합니다.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배를 탔고요. 잠시 후 승객들 중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그 적절한 시점에 조용히
부직포 가방을 강으로 던져버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에서 떨어진 그 가방이 어쩌다가 버려진 대나무 바구니 위에 안착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덕에 시신은 바구니에 둥둥 떠있는 채 가라앉지 않았고 그렇게 물 위를 4개월간 떠다니다가 결국 발견된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죠?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위판농은 재판대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중국은 형벌에 있어 자비가 없죠.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판농은 어두운 강물에 그 시신이 든 가방을 던진 직후 후련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혹처럼 여겼던 내연녀가 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지만 미스테리하게도 그 가방은 바구니에 실려 수개월을 표류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자기 죽음의 억울함을 꼭 밝히고자 한 판춘밍의 강력한 염원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얽히고 얽혀있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4월, 일본 이와테현 오슈시의 한적한 산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유기가 된 지 한참이 지났는지 발견 당시 이미 백골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었죠. 이 시신의 뱃속에는 약 2, 3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태아도 함께였습니다. 임산부였던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 36살의 치바 메구미. 그녀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그닥 멀지 않은 이치노세키시에서 의료 사무원으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마침 1년 전부터 실종 상태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죠. 한편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녀가 여기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누군가 산에 유기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시신이 일단 온전하지 않았고요. 또 두개골 등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즉각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치바 메구미 씨,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1년 전인 2019년 5월 31일 아침, 그녀는 마침 그날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차는 그대로 집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행방불명된 거예요. 문자나 전화 전혀 받지 않고요. 원래 이 메구미 씨가 SNS를 활발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어떠한 업데이트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아내가 가출을 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며칠을 기다려봤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아예 회사마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실종 5일째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37살이던 남편 치바 유스케 씨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어린 애도 두고 집을 나갔어요. 이걸 두고 경찰은 가출했다고 판단하고 메구미 씨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찰과는 별개로 남편 유스케는 아내를 찾아서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의뢰하고 또 일본 전역을 돌면서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방방곡곡 찾아다니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결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 또한 아유 정말 딱하다 하면서 유스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종 11개월 만에 메구미 씨는 백골화된 시신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아내의 유해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뼈라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들 역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2020년 10월. 마침내 이와테현 경찰은 메구미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그 정체는 충격적이었지만 또 예상되시죠.
바로 남편 치바 유스케였습니다. 토미를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자백을 해도 오히려 유스케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나 유스케가 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 회사의 사장 또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봐온 유스케라는 사람은 성격이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아내를 살해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은 심지어 이 경찰한테 자백을 강요받은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어요. 적극 그를 변호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과연 유스케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기에 이렇게 모두가 그의 결백을 믿는 걸까요? 우선 유스케는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잔업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유스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이 회사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웃들의 평판은 좀 다릅니다. 체포가 됐다는 소식에 이웃 주민 한 명은 아유 역시나 이런 짧은 소감을 남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이 동네에선 이미 남편과 메구미 씨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한 사람을 둘러싼 반응이 정말 너무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으니까요. 일단 유스케 남편이 털어놓은 부부의 갈등, 아니 정확히는 그가 품어온 앙심은 놀랍게도 결혼 전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인터넷 카페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게 돼요.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1년 반 정도 교제한 끝에 유스케가 먼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러 갔는데 당시에 이 남자 유스케는 결혼 반지는 서로가 서로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메구미는 아니지 이거는 남편이 반지를 사서 아내한테 사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돈으로 반지를 사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유스케가 여기에 당황했지만 일단 그는 거기서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불만을 좀 솔직히 털어놨다면 좋았겠죠. 근데 유스케는 좀 성격적으로도 일단 내가 불편하기 싫으니까 참자 했고 이 억울한 감정을 혼자 삭히기 시작합니다. 약간 직장에서도 그랬듯이 자기한테 좀 불리해도 좀 참아보자 하는 게 유스케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둘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죠. 이때 아내 메구미는 이제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 아내가 회사 그만두면 수입에도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솔직히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의 의견조차 어쩌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그냥 알았다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속으로만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릴 뿐이었죠. 사실 이건 좀 부부 사이에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제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건 늘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는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남편 유스케가 돌발성 뇌전증을 진단받은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작을 종종 일으키는 거예요. 심하면 응급실을 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 메구미는 남편의 이 증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더구나 이 메구미가 병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다소 좀 심한 아유 난 정말 쪽팔려서 죽겠어 이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증언에 따른 겁니다. 유스케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혼자 보는 것조차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애를 이렇게 안아 올리기만 해도 당신 그러다 발작 일으키면 어쩌려고 그래? 애 내려놔! 하면서 막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료 기록을 좀 보니까 의사가 유스케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2년간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또 이걸 본 아내 메구미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죽은 메구미의 일기장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불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월급이 더 많은 남자와 결혼했어야 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결혼은 실패했다. 근데 유스케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졌죠. 절망? 아니요.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아내 메구미가 사건의 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메구미가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에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요? 유스케의 친자로 확인됐어요.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둘째까지 임신을 하냐고요. 여기에 경찰은 일단 유스케에게 당신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몰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비록 관계가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성관계는 주기적으로 하던 편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건 부부만 아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유스케는 자기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명품도 선물해받고 또 갖고 싶다던 고가의 카메라도 사줬고 또 휴가 때마다 여행도 같이 가면서 어떻게든 관계 회복에 힘을 썼어요. 그걸 강조했죠.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명품 사고 카메라 사고 여행 가고 지출을 좀 하다 보니까 카드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메구미가 이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죠. 아니, 빚을 지고 여행을 간 사람이 어딨냐?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 누가 옳은 걸까요? 한편 유스케는 점점 더 아내 앞에서 위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큰 다리 하나가 놓여 있는데 여길 지날 때마다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관계가 이어지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아침, 그날 유스케는 늦잠을 잤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막 허둥지둥 거리는데 왜 늦잠을 잤냐 그 이유를 또 좀 알아보면 사실 그때쯤에 유스케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변명을 하자면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밤마다 넷카페를 막 뒤지면서 인터넷으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갔죠. 막 늦잠 자고 허둥지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메구미가 말합니다. 그렇게 밤새 인터넷만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해. 이 말을 이제 퍼붓고 메구미는 화장대에 앉아서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남편 유스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또 비난하는 아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기 침실에 꽂혀있는 전기 코드를 뽑아들어요. 강하게 쥐었죠. 그리고 화장대에 앉아있는 아내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전기선으로 메구미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요. 아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막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전기선을 당겼어요. 잠시 후 메구미의 몸은 힘없이 축 처지고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유스케는 아내의 시신을 옷장 안으로 숨겨요. 그리고 이걸 영원히 비밀로 붙이기로 혼자 다짐했죠. 지금까지도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잖아. 그 평판을 잃을 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살인이 벌어졌던 그날 유스케는 평소처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요.
또 한 번 각오를 다졌죠. 내가 아이의 엄마를 빼앗긴 했지만 내 자식은 절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벽장에 있던 아내의 시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전체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스케는 인터넷으로 온갖 악취 제거제를 사들였다고 해요. 역부족이죠. 결국 그는 시신 유기를 결심합니다. 야심한 밤 몰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고 가까운 산속으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좀 외진 곳에 도착하니까 시신을 꺼내서 이 가드레일 밑에 컴컴한 절벽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죠. 이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유스케도 이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스케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죠. 바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내가 실종된 후에 유스케의 기록을 살피다가 늦은 밤에 산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수상하게 여겼죠. 당신 내비게이션 기록에 이렇게 나온다. 왜 이때 산에 간 거냐? 계속 추궁합니다. 결국 유스케가 여기에 못 이겨 살인에 대해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1년 4개월간 유스케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빠였다고 해요. 또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동정심을 받고 있는 또 남편이었고요. 그는 특히나 아이에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가족들이 좀 애 버릇 나빠지니까 그렇게 다 들어주지 말라라고 만류할 정도였어요. 근데 유스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끝까지 자기의 이미지만을 챙기려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유스케가 체포된 직후 경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살인을 저지르고 아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나요? 지난 202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유스케가 아내를 뒤에서 습격한 건 아주 냉정하고 또 사리가 담긴 행동이라는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이전까지 아내가 유스케에게 해온 비난, 또 정신적인 폭력, 이게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걸 좀 지적하면서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체포가 된 후에 유스케가 메구미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강조했고요. 그해 6월 재판부는 치바 유스케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던 아내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스케는 죽은 아내를 소위 나쁜 여자로 아무리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법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훑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주변의 그 누구도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유스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둬놓고 산 거죠. 하지만 결과는 마음속엔 사실 여러 가지 불만과 막 앙심, 분노가 막 쌓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참고 참다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로 표출된 거고요.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속마음을 드러냈더라면 과연 이 부부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참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